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결론을 내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변호사님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셨는데 이번 헌재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번에 헌재 판결을 보면서 헌재 판결이 지금 세 번째 판결입니다. 네. 2004년에 한 번 판결하고 2008년에 판결하고 올해 이제 2011년에 판결하고 올해 이제 2018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판결인데 헌재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아쉬운 점은 헌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병역법에 대체 복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네. 현재도 4주간의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그런 보충력 제도가 있거든요. 일반 보충력 제도는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사회에서 복무하는 거지만 두 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치면서 병무청이 4주간 훈련도 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간과한 아쉬움이 있고 또 이제 의료가 되는 점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병역 기피자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이 대체 복무 제도 자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은 양심을 판단해야 되는데 양심이라는 게 눈에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용어를 좀 그러면 군대에 가면은 비양심이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바꾸자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어차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용어를 바꾸자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주관적 양심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또 너무 심하게 하면 그 판단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또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호사님 이 분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사실 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를 이제 판단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개인적 주관적 양심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인데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어려운 것을 내가 감수하고라도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진정성을 표현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현역병과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보충력 제조해야 된다. 대체 복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군으로 들어와서 현역병과 같이 입대는 하되 총을 들지 않는 그런 대체 복무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대체 복무제도 이제 입법화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대체복무 마련하게 되는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대체복무를 헌법재판소가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현재 지금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전해철 의원도 있고 뭐 박주민 의원 안도 있고 한데 이런 안들이 이제 논의를 거쳐서 하게 되겠죠. 그러나 더 문제는 사실 국회 입법은 약간 추상적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령이나 국방부나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떤 대체복무가 현역 병사들의 형편과 맞느냐 해서 그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주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 경우와 이것을 같이 비교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많이 인용하는 것들이 이제 독일 사례하고 대만 사례를 많이 인용합니다. 독일은 좀 특별한 게 1차 세계, 2차 세계전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은 아예 우리 옛날 헌법과 같은 기본법에다가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를 헌법에다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일찍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제도가 발전돼 왔고요. 그래서 헌법에 우리가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이제 거의 뭐 꼴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은 자유중국 대만은 병역 자원이 남아가지고 대체복무를 갔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현역 50만을 지금 60만인데 곧 50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0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대만의 사례도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종류의 법원 판단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인권기본계획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지금은 사실 양심적 병역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낙태 문제, 네, 낙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군형법에 군에서 이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네. 군형법 92조 6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제 우리 군형법 92조 6의 문제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그 동성 간의 처벌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 27절, 28절 문제와 정밀로 충돌되기도 하고 네, 네. 또 낙태 문제는 우리나라 출산율도 낮은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충돌되는 문제가 있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우리 교회가 신경을 쓰고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런 예민한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라는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죠. 네. 병역권 문제는 진료수의 문제고 또 우리 낙태 문제랑은 출산에 관련된 것은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걱정해야 될 정말 문제죠. 또 동성애 문제도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전제로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온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에도 제가 기도 제목에 말씀드릴 때 기회가 있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각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네. 교회별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말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 네. 교회가 이 문제를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또 연합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연대해 갖고 오거든요. 네. 정치가들 또 뭐 노총, 노조, 전교조 이렇게 연합해 오는데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합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간직하고 저희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